반갑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박은입니다. 오늘은 신체 손해사정사 2차 논술시험 대비 무료 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그 손해배상 첫 번째 시간이 신체 손해사정사 네 과목이 유기적으로 관계되는 움직이는 과목,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액 산출 뭐 이런 총론을 좀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표 손해보험금 산정, 뭐 손해배상금, 뭐 소송기준, 예판기준, 약관기준, 다음에 건재보험에서의 보상관계, 그리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뭐 나의 손해액에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좀 맛을 봤다면은, 오늘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손해배상금 산출하는 그 기초가, 손해배상금 산출하는 각각의 요소가 뭐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그런 각각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약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의 판결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예판 가격, 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 요소들을 자동차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자동차 보험에서의 약관 적용할 때 자동차 사고가 아닌 사고에서의 손해배상금 산출, 이 부분을 대해서 각각의 손해배상금 산출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각각의 요소가 주어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표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이 표를 그릴 수 있다면은, 나머지 각각의 주어진 요소들을 가지고 이 표만 계산하면은 실질적으로 글을 풀어서 쓰는 게 논술 시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논술 시험이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례 계산 문제, 보험금 산출 문제만 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학원이나 여러 동영상 뭐 교육 사이트에서, 학원 사이트에서 일러 주시는 뭐 약술 문제, 이런 것도 각각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손해배상금 산출표, 조정표를 기준으로 그 이론들을 뭐 어느 정도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해배상금 산출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자료가 나오는데, 위자료 기준금액은 뭐 8천만원, 1억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50% 이상의 후유장애냐 50% 미만의 후유장애냐에 따라서 뭐 연령별로 뭐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자료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성별은 좀 그렇겠네요. 나이, 다음에 뭐 직업, 다음에 과실 정도를 고려해서 얼마로 한다, 이렇게 위자료 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자료 산출하는 식은 이 정도만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를 받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노동능력 상실률이에요. 노동능력 상실률은 일단은 자동차 보험에서의 약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노동능력 상실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후유장애라고 표현합니다. 후유장애. 이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장애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드리자면은,
손해배상에서 장애를 따지는 게 있고, 제3보험, 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이 개개인의 가입을 하는 보험에서의 장애 진단 기준, 뭐 장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후유장애입니다. 다음에 법률에 정해진 장애, 장해가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손해배상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써요. 맥브라이드 방식을 쓰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노동 능력을 100%로 봤을 때 노동 능력을 얼마나 어느 정도 상실했느냐, 이게 장해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초과, 불가, 사람의 노동 능력은 100%가 한계이기 때문에 100%의 노동 능력을 100% 이상의 100%를 초과하는 노동 능력 상실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후부에 좀 다른 설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들 건데, 여기는 복합 장애율. 예를 들어서 신체 여러 부위에 장애가 생겼을 때 A 부위에서 10%, B 부위에서 20%, C 부위에서 30%, 그러면 각각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10%, 20%, 30%를 합해서 60%의 장애냐, 그렇게 산출하지 않고요. 복합 장애율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만 조금 유의해서 여러분들께서 몇 번 계산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에 제3보험에서의 장애는 현대에는 비율 장애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등급 장애였어요. 1급에서 6급. 그래서 과거에 가입한 보험 중에서 후유장애를 따질 때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은 뭐 사망에 준하는 그런 보험금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에 그 장애를 분류를 했었는데, 현대에는 거의 비율장애로 신체 부위를 13개 부위 더하기 ADLS, 그래서 총 14개의 장애 평가를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13개 부위의 장애의 합은 100%를 초과 가능하다. 이 부분이 좀 전에 그 손해배상에서는 100% 초과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게는 서로 반대로 100%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체 부위별 예를 들어서 팔에 있어서 경관절, 주관절, 완관절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의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관절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30%의 장애 지급률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팔 전체를, 오른팔 전체를 못 쓰게 되었을 때, 관절을 모두 못 쓰게 되었을 때는 30%, 30%, 30%, 90%가 나오는 거죠. 물론 한 팔의 장애율은 60%를 한도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60%의 장애를 최고 비율로 지급하겠죠. 반대로 왼쪽 팔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30%, 30%, 30%, 총 90%인데 60%의 장애를 한 팔에 최고 한도로 한다면은 왼팔의 장애 지급률은 60%가 되는 겁니다. 오른팔의 장애 지급률이 60%. 그러면 두 개의 비율을 합했을 때 120%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입한 금액 곱하기 120%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입 금액 곱하기 10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뭐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 세계관절 한쪽에 60%씩
한다면은 토탈 사지마비만 돼도 사지마비의 장애 상태만 하더라도 240%의 장애가 지급률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100%를 한도로 준다. 단지 보험금만 100% 한도로 준다는 것이지 실제 장애 지급률을 계산하면은 사지마비의 경우에 24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능력은 100%를 한도로, 장애 지급률은 뭐 신체 부위별로 각각의 장애 지급률을 모두 더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나중에 제3보험에서 신체 부위별 장애 평가할 때 이 부분을 드릴 거고요. 과거의 등급장애는 1급에서 6급 장애가 뭐 시험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요새 이 등급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비율, 신체 부위별 비율 장애를 뭐 가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도 문제가 출제되어도 이 현대 약관에 따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장애를 뭐 평가했다면은 현재는 비율장애로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법률장애는 우리나라의 장애를 평가하는 엄청나게 많은 법에서 장애는 어떻게 평가한다고 법률에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법정장애입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 복지법, 상해장애, 차량에 장애 마크 달고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 붙인 차량을 많이 봤었죠. 그때 평가하는 장애가 장애인 복지법 상해 장애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장애는 뭐 과거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이것도 평가를 했었는데 현재는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법률에 신체 부위별로 어떤 장애 이렇게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애 평가하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산재법상의 산업재해 보상법상의 장애 1급에서 14급까지 평가하죠. 이런 장애, 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해놓은 장애가 많아요.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이 시험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의 장애, 국가유공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법률에서 장애의 기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 배상 책임에서 배우게 되는 뭐 가스 배책, 체육시설 배상 책임업자 보험, 뭐 여러 가지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이런 의무보험, 뭐 특수건물 뭐 배상 책임 보험, 이런 법률에서 장애의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는 보통 1급에서 14급까지 이제 장애를 하는데,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연락이 와갖고 전화와서 저한테 문의하죠. 이런 상태인데 장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애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손가락이 하나가 손마디 하나가 절단되면 당연히 장애가 나오겠죠.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이 검지손가락이 이 마디만 없어져도 군대 면제 대상 병력법상의 장애 나오죠. 근데 손해사정사나 저 같은 일을 하는 전문직은 그 질문 들었을 때 황당합니다. 장애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법률에서 어떠한 장애, 어느 법률에서 어떠한 장애, 손해배상에서의 장애를 얘기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가입한 제3보험에서의 장애를 얘기하는 것인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를 얘기하는 건지, 산재법상의 장애를 얘기하는 것인지,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장애를 얘기하는 건지, 장애의 종류,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손가락 절단됐는데 장애 나옵니까? 도대체 어떤 장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하죠. 그 장애를 말씀하시는 게 어떤 용도로 어떤 뭐 일치를 하기 위해서 장애를 말씀하시는가 라고 여쭤보면은 뭐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를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법률에서 찾아보고 어떻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진단서하고 뭐하고 저한테 기초자료를 보내주세요. 또
이 사람이 산재다. 아, 그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살펴봐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파트에서 장애를 논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들이 물었을 때 장애 하면은 황당한데, 적어도 손해사정사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손해사정사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또는 세상을 살아가실 때 장애가 생긴 사람을 주변에서 볼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장애가 어느 용도에, 어느 법률에, 어느 약관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을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장애가 평가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지는 그 기준을 찾아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이념은 있어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에서 이제 설명드릴 것이, 손해배상에서 예, 복합장애를 설명드리고, 나머지 법률장애는 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약관 보여드릴 때도 이 장애를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보험에서 제3보험 파트에서 이 ADLS라든지 13개 신체 부위에 대한 장애를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금하고 자동차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장애 요 기준만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은 차후에 설명드릴 수도 있고, 일단 복합장애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장애율을 계산. 사람의 노동능력을 기준하는 표가 이렇다면, 좀 전에 뭐라 그랬죠? AV에서 10% 장애가 나왔다. 그러면 이 10%를 고정을 두고서 자녀가 90%죠. 이 90% 중에서 BV에 20% 장애 나왔다. 그러면은 100%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20%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18%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현지의 복합장애율이 지금 10%, 18%, 28%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퍼센트냐? 72%가 되겠죠. 이 부위에서 또다시 CV에서 30%가 나왔으면은 이 30%의 비율은 72%의 30%인 21.6%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장애율은 10%, 18%, 21.6%를 더하면은 28, 49.6%가 되겠죠. 근데 각각의 10% 더하기 B파트 20, BV 20%, CV 30% 하면은 60%가 되겠죠.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방식은 제3보험에서는 이 장애가 이렇게 지급률을 합하는 게 맞아요. 현대약관에서. 근데 노동능력 상실률에서의 장애는 이렇게 복합장애율 계산법에 따라서 신체 부위가 10부위든 장애가 생긴 부위가 10부위든 20부위든 30부위든 한 개 부위든, 한 개 부위면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 두 개 부위 이상의 복합장애율이 발생한다면 복합장애율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단일 부위 100%는 가능하죠? 복합 부위 노동력의 상실률 100%는 불가합니다. 불가. 당연하겠죠? 여하튼 어떻게 가더라도 이 정도의 장애는 남기 때문에 100%의 장애는 나올 수 없는 게, 복합 부위의 장애율을 합산했는 것이 100% 나온다. 노동력의 상실률 장애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장애율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어렵지 않죠? 10%, 20%, 30%.
세 파트만, 세 부위에 대한 장애만 놓고 계산 한번 해보면은 이거를 49.6% 계산하는 방식 한 번만 이해하면 못할 일은 없잖아요. 뭐 10, 20, 30을 가든 20, 10, 30%를 가든 30%, 10%, 20%를 가든 앞뒤 결과는 결국은 답이 같게 나옵니다. 이제 세 파트 했으니까 이제 네 파트를 한번 해볼까요? AV가 계산하기 쉽게 10%, BV가 20%, CV가 30%, DV가 50%. 계산이 좋겠죠? 좀 전에 계산했을 때 AV가 10%, 그러면 90% 남았죠? BV가 20%는 18% 계산됐죠? 그럼 남았는 V가 얼마예요? 72% 남았죠? 그거에 30%는 21.6%죠? 그러면은 10 더하기 18 더하기 21.6 하면은 49.6이니까 이 남은 이 부위는 얼마 되겠어요? 50.4%죠? 그거에 50%라면은 25.2%죠? 그러면 복합장애율은 25.2% 더하면은 8, 4, 74.8%의 노동력이 상실률 나온다는 거. 다음에 E가 나오면 또 E 계산하고 F 나오고 또 G 나오고 H 나오고 I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면은 두 개 부위 이상의 신체 부위 몇 가지가 나온 장애가 있더라도 복합장애율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두세 가지 이상의 장애를 다 주어지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문제에서 5가지, 6가지 장애가 발생되었다. 다른 부위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복합장애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맥브라이드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우리가 흔히 손해배상에서 장애. 그냥 맥브라이드라는 방식의 이름이 맥브라이드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얘기하는데, 뭐 책임보험만 있는 회사, 뭐 사고, 책임보험하고 자기 신체 사고 손해를 산정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에서 장애다 얘기하면은, 복합장애율,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말하는 장애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왕 나오는 김에 산재법상의 장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법제처 이 사이트를 두고서 실질적으로 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이트를 항상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치면은 뭐 현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분이 되는데, 별표에 보시면은 시행령이 나오겠네요.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은 장애 등급의 기준에서 6조에 1급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 모두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해서 1급부터 2급, 3급, 4급, 5급 쭉 해서 몇 급까지? 14급까지 이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법률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두 눈이 멀어진 사람, 뭐 아까 1급에서 뭐라 그랬죠?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신체 부위별 장애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눈의 장애, 눈꺼풀 장애, 뭐 귀의 청력, 뭐 주상,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경우 어떻게 평가하고, 이 자체가 전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서 정해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법제처 사이트 내지는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장애 평가할 때 이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는데, 그러면 장애를 평가는 누가 해요? 의사가 하죠. 의사한테 장애 진단서 꺼내주세요 얘기하면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인이 저한테 장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의사한테 장애를 끊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장애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받을 때는 어디에 쓸 장애인지 장애 각각의 진단서의 용도에 맞는 장애 판단 기준, 장애 지급 비율과 관련한 근거를 제공해야지만 의사분께서 이거는 장애복지법상의 경증 중증을 판단하는 장애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를 판단하는구나, 노동능력 상실률의 몇 퍼센트 장애를 하는 거구나, 개인보험에서, 장기보험에서, 뭐 제3보험에서 신체 부위별로 장애 지급률을 계산하는 이 장애구나. 그래야지 의사가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의사가 수십 가지 장애 진단 기준을 머릿속에 넣고서 장애를 평가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장애 진단 기준을 제공했을 때도 의사가 장애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실무에서는 대학병원의 장애 진단을 의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법률에서 판단한 장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넘어가고 오늘의 본 강의 내용으로 다시 넘어온다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는 것이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이 장애, 맥브라이드 장애를 판단한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갔잖아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약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약관에서 저는 삼성화재 2021년 11월 1일 개정된 이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 했고, 이 기준은 제 블로그에, 유튜브에는 이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서 블로그에 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보험 대리점이나 지점에 가셔서 약관을 받으셔도 되고, 인터넷 자료로 보신다면은 제 블로그에서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후유장애를 노동능력 상실률로 제가 한번 약관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후유장애에서 여기 보시면 노동능력 상실률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의 상실률. 또 여기는 지금 위자료 산정할 때 저는 뭐 나이 65세 이상 65세 미만에 따라서 노동력 상실률을 그대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났어요? 4,500만원 기준의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85%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과실 적용하지 않기 전에. 과실 적용하지 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나타난 표하고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위자료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 내용이 어디냐. 요 표에 후유장애를 쓸 때 이렇게 나온 표가 여기 이렇게 있는, 이해하시겠죠?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 손해배상 산정 요소 중에 나오는 게 월 현실 소득액. 이 월 현실 소득액은 제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감정이입이나 제가 그 상황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흐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이 손해배상금 산출하고 할 때는 제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배상할 때고, 청구할 때, 자,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뭐 과실 100%로 상대방이 100% 상대방이 무과실 사고로 제가 신호위반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줬어요.
근데 상대방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한 2달 동안 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한 달에 일 못하는 손해를 1,000만 원씩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인 제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할 겁니까? 아니, 선생님,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실제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달 벌어들이는 수입 1,000만 원이 손해가 생겼다는 걸 알고 제가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배상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겠죠. 또 반대로 피해자 입장인데, 실제로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상대방한테 제가 한 달 1,000만 원 버는데 2달 일을 못했으니까 2,000만 원 주세요. 휴업손해. 얘기하면 가해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 대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받았노? 내지는 뭐 사업소득 냈는, 전년도 사업소득세 냈는, 소득세 냈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보세요. 작년도에 1억 2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을 1,200만 원 받았고 세금 떼서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수긍을 하겠죠. 가해자 입장에서도,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에서 내 상대방을 줄 때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1,000만 원씩 한 달에 벌었는 거 확인이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실질적인 1,000만 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이거를 판단하겠죠? 그러면은 유직자, 무직자 가능하겠죠? 유직자라는 것은 입증 가능, 무직자, 학생, 주부, 65세 이상 경제활동 하지 않는 사람. 유직자, 입증 가능한 뭐 근로자, 공무원, 군인, 경찰, 뭐 회사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음에 기술자, 외국인이 무직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외국인하고 65세 이상자만 아니면은 월 현실 소득 인정했을 때 일용 근로자 소득 끝이에요. 기술자 하루 일당이 50만원 기술자 있겠죠? 같은 기술자인데 초보라서 20만원. 근데 요게 한 5년만 경력을 쌓으면 이게 한 40만원 되는 거예요. 일당이. 그러면은 후유장애를 20만원 인정해 갈 것이냐 아니면은 40만원 인정할 것이냐. 이때는 통계 소득 입증 가능 입증 소득 이 내용을 약관에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넣었는가 하면은 월 현실 소득을 보면요. 상실 수익 할 때 여기서 뭐 급여소득자 이외자, 가사종사자, 무직자, 군복무대상자 두 개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막 설명해놓고 사망의 경우가 동일 그러면 사망으로 다시 찾아가야 되겠죠? 사망으로 가면은 월 현실소득액 산정하는 게 상실소득액이 사망한 본인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 여기 보면 제세액 공가 있죠. 그래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일수에 대한 해고표만 계속해서 산정한다. 이 내용이 뭐예요? 제가 한 장짜리 만들어 드렸던 이 표에 월 현실소득액 곱하기 3분의 2. 근데 약관에서는 제세공과 한다고 돼 있죠?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 여기에서 사망일 때는 여기
호프만 계속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라이프니즈 계속 그 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실제로 주어지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고, 이렇게 상실 수익을 산정할 때 월 현실 소득 방법이 유직자, 무직자, 뭐 사업 소득자, 현실에서 입점 곤란한 자, 외국인, 가사 종사자, 무직자, 현역병, 소득이 2개 이상인 자 등등등등 다 있죠.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죠? 쉽게 이렇게 유직자냐 무직자냐 이런 관점에서 가해자냐 피해자냐 가장 합리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로 하면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약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달아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 부호인 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제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그분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물어줄래야 물어줄 수 없는 재산 소유자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죽었구나. 아니라고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업하지 않아도요,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일 다 해주죠. 그러면은 제가 그분을 사상케 했더라도 그분의 월 현실 소득에 대해 인정 기준은 일용 권리자 소득. 왜? 그분이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고 회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한 손해가 뭐가 있을 거예요? 없죠? 그래서 이런 근로자 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사장이 한 달에 20억씩, 예를 들어서 200억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 사장이지만 전문 경영인으로서 임용돼서 대표이사로 해서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아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상했으면은 월 현실 소득액을 200억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라도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다. 그러면 그 일 못한 거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로소득이니까. 근데 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대표이사라고 해서 뭐 자기 혼자 대표이사고 법인 만들어 놓고 혼자 일을 하다가 자기가 거의 일을 90% 이상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지.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해가지고 사업이 안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한 달 매출에서 기본 경비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못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뭐 300이 손해났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런 권리자소득, 거의 대부분의 이런 권리자소득에 들어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세법상 신고 자체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사업소득자, 거의 대부분 이런 권리자소득이나 통계소득 안에 다 들어옵니다. 또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주식, 배당, 소득, 건물,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그 입원 장애가 생기잖아요. 주식 배당 소득이 입원했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대로 나오죠. 건물 임대 소득, 병원에 입원했거나 장애가 있어도 그대로 나오죠. 이자 소득, 돈 빌려준 거에 입원했던 장애가 생겼던 이자 소득은 그대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손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런 손해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관의 이자,
그 밖에 이주직자에서 이자 소득자, 배당 소득자 다 나오죠.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손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이재용 회장님 제가 설명드렸죠.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근데 일용 근로자 임금 하는데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소한 일용 근로자 임금은 인정한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금 산출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출하는데 자동차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하고 그 실질적으로 그 뭐죠? 일반 배상 책임에서의 보상하고 차이는 휴업손해 85%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일반에서는 일반 배상 책임 몇 %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 인정한다.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원인이 자동차냐 자동차 이외이냐 말고는 산정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가 똑같은데 단지 자동차 보험에서 약관을 적용할 때는 약관에 정한 일부의 룰이 일반 배상 책임하고 조금 다르다게 한 이유는 소송 가지 않고 소송에서의 시간과 경비를 많이 소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뭐 하도록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그런 약관을 적용한다는 그 차이 말고는 원리 자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만 인식하고 가버리면은 자동차 보험하고 차이점만, 자동차 보험을 이해했으면 일반 배상 책임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차이점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자동차 보험 일어나고 일반 배상 책임 일어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제보험하고 손해배상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이제 공부할 문제고, 일반 배상 책임하고 달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기의 과실을 담보하는 특약도 있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땐 내가 보상받는 특약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운행했을 때 배상 책임의 문제도 있고 이런 특수한 사항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하고 일반 배상하고 한 과목에서 하나의 공부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 일어나고 일반 배상 책임에 일어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다. 됐죠? 휴업선을 선정할 때 통원을 개선하면은 노동능력 상실률과 피해자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도 피해자 과실이 있고 쭉 한데 이제 피해자 과실 부분, 노동력 상실률 월 현실 소득에 왔으니까 피해자 과실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과실상계 이 100%가 손해액이에요. 근데 차대 차 꽝 하고 얘기하고 이제 충격이 되었고 서로 다쳐서 병원에 아이고 하고 병원에 누워 있겠죠. 근데 제가 운전한 차인데 내 과실이 70%예요. 상대방 과실이 30%예요. 그러면은 전체 손해 중에서 70%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가 70% 잘못했고 상대방이 30% 잘못했으면은 나는 상대방한테 얼마를 물어달라고 해야 돼요? 자동차 사고 했으니까 30%. 여기 70%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배상 책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손해의 공평 부담의 원칙.
뭐 손해 형평부담의 원칙, 우리 뭐 손해배상 이론에서 배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손해배상금이, 이 전체 박스는 손해액.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이 부분은 보상받지 못하고 이 부분만 보상을 받는데, 자동차 보험에는 이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게 자기 신체 사고 담보 특약, 뭐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둘 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이 부분이 보상되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 일반 배상 책임에는 이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질만큼 보상받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일반 배상하고 차이예요. 물론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손해배상금을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배상금 중에서 부상 영역, 후유장애 영역, 여기서 대인원에서는 부상하고 후유장애하고 피해자의 등급 비율에 따라서 보상 한도가 정해져죠. 나머지 부분이 대인 2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차 보험의 차일 뿐이지, 일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돼요? 보험, 배상, 책임, 보험에서 원투 구분 없이, 물론 법률적인 강제보험이 있으면 그 법률적인 강제보험에서는 한도를 부상하고 후유장애에서 이렇게 대인 원투처럼 구분을 하는 내부적인 회계 규정으로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자동차 보험이나 손해배상이. 단지 산정 기준에 있어서 조금 차이 나고, 이 부분, 자기의 가실 부분을 담보해주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자손을 가입하거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거나, 이거 또는입니다. 또는 이 중에서 자기의 손해만큼 담보하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은 있지만,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보상받겠다고 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 자산도 어떨 때 들어와요? 내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쌍방 차 대 차 사고에서 차가 나오는데 상대방은 차고 나는 차대 보행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없죠? 없고 이 부분만 보상받는 것 자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일반 배상 책임. 그렇게 해서 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손해액 중에서 나의 가실 부분만큼을 보상받지 않고 손해액에서 나의 가실 부분을 빼고 이것만 물어줘 하는, 나의 손해만큼을 빼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과실상계는 뭐 전체 손해액에서 하는 거고, 치료비 과실상계,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만 그래요. 일반 배상 책임은 병원으로 지불 보정이, 자동차 사고는 보정을 해줘요. 일반 배상 책임은 보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지출하고 배상 책임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배상 책임이라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별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지불 보정을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지불 보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회사의 책임 비율이 70%고 나의 책임 비율이 30%고 위자료가 200만원, 휴업손해가 500만원, 장애가 300만원,
1300만원. 이게 손해 발생했다면은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나왔을 때 이 2천만원은 가해자가 1400만원 부담해야 되고 피해자가 600만원 부담해야 되는 게 손해의 공평부담, 형평부담 원칙이겠죠. 그럼 그래야지 치료에 2천만원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위자료 손해액,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이에요. 휴업 손해액 500, 장애상실수익 1300 하면 합이 2000이죠.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한테 갈 때 2천만원 곱하기 70% 하면은 1400이 되겠죠. 여기에 1400을 다 주고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2천만원을 다 지급했다면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는 다 되고 손해배상금 준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은 피해자가 원래 부담했어야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곱하기 70% 빼기 마이너스 600만원 한다 그랬죠? 이게 치료비 과실상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스에서 계산했을 때 위자료, 휴업손해, 장애상실수익 해왔고 여기에는 치료비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뭐 70%, 30% 얘기하는데 여기는 치료비가 지금 없죠? 치료비는 따로 병원으로 지출됐으니까.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으로 지불 보정하지 않고 올 간다면 여기에도 치료비 2천만원 들어가서 70% 하면은 그때는 이게 없어지겠죠. 그 대신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비에 대해서 2천만원 받고 병원으로 갈 때는 얼마 가야 돼요? 2천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치료를 받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20%, 2천만원에 70%인 1400만원 받아가지고 2천만원 냈으면 마이너스 600만원. 결국은 600만원 여기 빼는 거나 여기 600만원 지출해야 되는 걸 내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게 치료비 과실상계.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서만 지불 보정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일반 배상 책임은 지불 보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배상하고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에서의 그 치료비 부분에 대한, 요양비 부분에 대한 차이, 요게 차이예요. 그 외에는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실상계, 치료비 과실상계가 다 나왔으면은 지금 이 부분까지 요양비에서의 발생액 곱하기 하는 거, 치료비 과실상계, 요양비 총액 곱하기 피해자 과실 비율 설명이 다 됐는 거예요. 산재보험에서는 당연히 급여의료비에 대해서 100%,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급여의료비 중에서도 전액 부담금은 뭐 사실상 보상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월 현실 소득에서 사망에 노동 사망이면 생활비 공제 3분의 2. 이 부분도 약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약관을 보신다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약관에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여기 나오죠. 생활 비율 3분의 1 공제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생활비 비율을 3분의 2 공제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 약관에서 생활비 공제한다는 거. 근데 이건 법원에서도 소송에서도 생활비 공제 3분의 1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속가나 예판에서 호프만 개수 적용하는 거, 약관에서 라이프니처 개수 적용하는 거, 문제에서 개수 값까지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왜 호프만 개수, 라이프니처 개수를 적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는 호프만 개수에 대한 값이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호프만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중간이자 공제와 그 호프만 개수, 라이프니츠 개수 산출 똑같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이자 공제, 그 다음에 개수 산출. 자,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자 공제가 있고 경과 연수표 같이 같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망, 장애 상실 수익도 마찬가지. 45세에 사망했는데 일반적인 경제활동 가능 기간은 65세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간이자 공제하는 게 상실 수익, 다음에 간병 개호비, 요럴 때 이제 이 내용을 쓰는데, 한 달 근무하면 이 사람이 월급, 또 월급, 근데 이 사람이 월급이 500이었다고 칠게요. 500.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45세에서 65세까지 20년간 곱하기 12개월 동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50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곱하기 3분의 2 생활비 공제를 해야 되니까, 물론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비율 상기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3분의 2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500만원씩 12개월 20년을 하게 되면은, 이때 한꺼번에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1이 붙고, 여기에서는 이자가 2가 붙고, 여기에서 이자가 3이 붙고, 여기에서 이자가 4 붙고 쭉 해서 이자가 240 붙겠죠. 그러면은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이자만큼이 어떻게 돼요? 과잉 배상이 되는 거겠죠. 500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요? (45세에서) (65세까지) 500 이걸 표로 그린다면은 기본적인 표가 500이 쭉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그죠? 이게 매월 500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어서 처음에는 요거에 대한 이자니까 요거밖에 안 붙겠죠. 처음에는 이자가 요만큼 붙었단 말이죠. 그 다음 달 거는 두 달째 버려들을 수입이 500이 돼서 이자가 두 달째가 붙겠죠. 세 번째에 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보상을 이미 500 곱하기 12 곱하기 20년치를 한꺼번에 보상을 했다면은 첫 번째 달 때는 요거밖에 이자가 안 되겠죠. 두 번째 달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이만큼 이자가 더 붙어서 생기겠죠. 세 번째 달 생기겠죠. 네 번째 달 생기겠죠. 쭉 해서 이만큼 이자가 생기는데 이거를 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과잉 배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자 공제라는 것은 이러한 과잉 배상을 막기 위해서 이 500에서 조금의 이자를 빼서 이자가 붙어서 500이, 이자가 붙어서 500이, 이자가 붙어서 500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는 붙을 거니까. 붙는 양은 240개월째 받는 건 더 많겠고, 첫 번째 붙는 이자는 이거밖에 안 되겠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국은 이렇게 500이라는 돈이 맞춰진다고 계산한 게 중간 이자 공제예요. 근데 호프만은 단리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자 공제하는 게 호프만식이라면은 이렇게 해서 복리로 더 많이 빼는 게 라이프니츠. 이자를 뺀다. 이자는 빼지 않는다. 이게 단리, 복리, 호프만, 라이프니츠. 요 차이밖에 없어요. 자, 똑같은 관점으로 경관연수표. 예를 들어서 상실수익액, 사망상실수익액, 뭐 장애상실수익 이렇게 해서 중간이자 공제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했잖아요. 개호비도 매달 300만 원이 만약에 지출된다면은 첫 번째 달 나가는 건 300만 원에 한 달 이자 없는 거고, 두 번째 달에 나갈 300만 원 대해서는 299만 원 정도만 지급해도 한 달 동안 이자가 만 원 붙겠다. 똑같은 이론이겠죠. 세 달째는 이자가 2만 원 붙으니까 288만 원만 지급하면 되겠다. 중간이자 계산 공제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중간이자 계산. 경관연수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철비를 보철을 했어요. 근데 이 보철을 10년 뒤에 또 한 번 해야 되고 20년 뒤에 한 번 해야 되고, 이때가 기대 여명 종료, 기대 여명 종료. 예를 들어 여기가 64세 85세 기대 여명이 85세니까 10년 단에 보철한다면 두 번을 하겠죠. 근데 5대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한 번 세 번 하면은 75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250 여기 250 당장에 보철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생기지 않지만 10년 뒤에 할 거에 대해서 250만 미리 주면 플러스 알파의 이자가 생기겠죠. 20년 뒤에 할 250을 미리 줘놨으니까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가 또 생기겠죠. 이렇게 알파를 빼는 이론 자체가 여기서 0.6, 0.4, 0.66, 0.5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경관연수의 개수를 더해서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50 당연히 한 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이 부분까지 같이 보상한다면은 250 곱하기 1 더하기 0.66 더하기 0.5 이게 경관연수를 적용해서 보상하는 기준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부담해서 이 보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요것만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0.66이면 예를 들어서 뭐 200을 받는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50이 돼서 10년 뒤에 지출할 250이 되는 거고, 0.45면은 뭐 120 정도 주면 이자가 130이 붙어서 250이 되겠고, 이게 경관연수 적용하는 룰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과실을 적용하고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연수 적용하고 표 적용하는 거하고 중간이자 공제하는 거하고 대해서 왜 중간이자 공제하고 경관연수를 적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 게 중간이자 공제, 경관연수표. 또 하나 뭐 드리려고 했지? 호프만 개수 산출. 그래서 중간이자 공제에 대한 부분을 맞췄다면은 개수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 산출. 자, 우리가 사람이 65세까지 가동,
경제활동을 65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사고 나서 뭐 사망이든 장애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1일 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생이냐? 1967년 12월 1일생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그냥 우리가 계산할 편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생년월일인데 이때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은 1967년에서 65세까지 하면은 가동기한이 2, 3, 2032년 12월 1일 돼야지 65세가 된 날이 2032년 12월 1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고로부터 여기까지 개월수가 얼마냐, 이걸 빼기 2022년 12월 1일 하면은 당연히 없어지고 제로에 10년이 되겠죠. 그러면 12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로 표시하면 H120이고 복리로 계산하면 L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는 뭘 말하는 거냐? 경제활동을 하는 그 기간의 월수를 개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게 2022년 6월 1일 날 사고 나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2032년 12월 1일 빼기 2022년 6월 1일 하면은 0, 6, 10년 되겠죠. 그러면은 10년이면 곱하기 12 더하기 6 하면은 120, H 126 또는 L 126. 그래서 개수 산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맞춰놨는데, 예를 들어서 1985년 4월 17일 생인데 사망을 언제 했느냐? 장애 평가하는 것도 똑같아요. 단지 사망했을 때는 생활비에 공제하는 거고, 이 산출된 값에 후유장애는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월 현실소득액, 사망은 곱하기 월 현실소득액 곱하기 3분의 2. 당연히 과실을 적용하는 거는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이라는 걸 적용하면 되니까. 사망이나 상실, 장애나 계산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개념만 하면 똑같습니다. 사망한 날 출생했는데 사망을 언제 했느냐? 2022년 12월 9일 날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은 언제냐? 65세는 1985년 4월 17일 더하기 65세 하면은 17일 4 0 2050년 4월 27일이죠. 여기가 그러면 2050년 4월 1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망에서 여기까지 월수가 얼마 되느냐? 빼보면 되죠. 2050년 4월 17일 빼기 2022년 12월 9일 8 빼기 16에서 4 49 27년 4개월 8일 되겠죠. 그럼 27년이면 27 곱하기 12 하면은 54 27 324 더하기 4 들어야 되겠죠. 328. 그러면은 H 328, 호프만 라이프니츠 계산하면 L 328. 이런 식으로 월수를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년월일, 날짜, 가동기간, 연한 잡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개호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65세까지 가동기간이지만 개호는 기대 여명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대 여명에 산출되는 날짜, 예를 들어서 뭐 장애 평가를 하니까 2022년 12월 29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이 35년 남았다.
그럼 35년. 그럼 2057년 되겠네요. 2057년 12월 9일. 그럼 2057년 12월 9일 빼기 장애가 남은 날짜가 2022년 12월 9일 없어지면은 35년 되겠네요. 그러면은 440일 맞나요? 35, 70, 441, H 440, L 440. 나머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수를 구하는 거 말고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약관상에 개수, 호프만 개수. 이 방식이 이제 복리하냐 단일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관에서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고, 호프만 개수의 합은 240이 된다는 거. 음? 오, 약간의 라이프니츠 개수가 없어지고 호프만 개수로 다 바뀌었네요. 문제 더 쉬워졌는데. 죄송해요. 그 약관을 안 챙겼더니 호프만 개수로 일괄 다 적용이 바뀌어버렸네요. 나중에 이거 올릴 때 호프만 개수로 다 수정해서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라이프니츠하고 호프만하고의 차이는 이자의 이자를 공제하느냐 단리만 공제하느냐, 자, 요 차이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약관이 많이 개정되면서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뀌었느냐, 호프만 개수, 라이프니츠 계산하는데 일단 라이프니츠 개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호프만 개수만 계산할 때 사고나고 치료, 장애, 평가, 65세, 합의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료가 종결되고 장애평가할 때부터가 아닌 종결된 시점부터 65세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중간 이자를 과거에는 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호프만이나 라이프니츠. 근데 약관이 좀 세련됐거나 개정이 되면서 합리적으로 바뀌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중간이자 공제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나오고 하면은 100이라는 거 하면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알파의 알파 알파의 알파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가 증가되는 부분, 이 부분을 공제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이때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이렇게 공제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치료와 종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Y 이자 공제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이 약관이 바뀌었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월수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H 계수, 이런 형태로 해서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게 약관의 지급률 상실 수익의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있네.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월수 더하기 보험금 지급일부터 지역 가능 기한까지 협부만 개수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 기간에 대한 월수 더하기 장래에 대해서 중간인자 공제하는 개수를 계산해 가지고 호프만 개수를 적용한다. 요 내용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가정간호비, 뭐 개호비, 호프만 개수, 경과연수표, 뭐 개수 산정하는 거,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게 뭐냐? 손해배상에서의 자동차냐 자동차 이외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조금 차이 나는 거 이해하시고, 산재에서의 보상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요것만 산출하면은, 요것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왜? 시험 문제에서 모든 숫자를 주어지니까 그거를 이 틀에 맞게 넣어놓고 계산만 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계산했는 것 자체를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거를 글로 풀어가면은 그게 논술 시험 답안지가 될 거예요. 손해배상, 근저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 이론, 이 과목 두 과목이 이 몇 시간 공부했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산재보험에서의 등급별 보상일수, 뭐 산재보험에서의 각종 급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서 손해배상금 산출하는 절차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연습해보고 나서 이제 바로 뭐 할 것이냐, 논술 시험 답안지 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산재보험 보험급여 설명드리고 계산 연습하는 문제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